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백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5강 단백질 세 번째 시간 질소평형과 단백질 필요량 그리고 단백질의 결핍과 과잉증, 단백질의 급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2강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대사, 식품 단백질의 종류 및 질평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화 흡수에서는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된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의 소화와 소장에서의 소화,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의 흡수와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백질은 타 영양소와는 달리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대사에서는 아미노산 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아미노산 풀은 유리 아미노산이 형성한 집합소로서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의 양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식사를 통해 섭취된 단백질이 소화되어 흡수된 아미노산이 채소적 단백질의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과 함께 체내에서 합성된 아미노산들은 간과 조직에서 아미노산 풀을 이루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단백질의 종류와 질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식품 단백질의 종류는 완전 단백질과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죠. 완전 단백질은 달걀이나 우유처럼 완전한 단백질을 의미하고요.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단백질로서 필수 아미노산 중 몇 종류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다른 단백질을 통한 필수 아미노산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밀, 쌀 등의 글리아딘, 오리제닌 등 식물성 단백질이 이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 단백질은요, 한 개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극히 부족한 단백질로서 장기간 섭취 시 동물의 성장이 지연되고 체중이 감소해서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옥수수의 제인이나 동물성 단백질 중 젤라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식품 단백질의 종류가 많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5장 3장 단백질을 배우기 전에 나는 단백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라는 상식 체크를 세 가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OX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충분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특정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노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일반 식품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해도 이것은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도 일반 식품들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함으로써 특정 식품을 많이 먹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류를 전혀 먹지 않는 스님들이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볼게요. 단백질은 체온 유지와 근육 에너지의 주요 구본이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당질과 지질의 주요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답은 노인데요. 이 단백질은 체온 유지가 아니고 근육을 생성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지방을 설명하고 있는 체온 유지의 정답이 다른 내용이고요. 근육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육에 단백질에 포함되지만 근육에 있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질과 탄수화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필요량이 감소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노인일수록 고퀄리티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달걀 하나의 크기가 55에서 65g 정도이므로 달걀 하나의 고기는 먹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질소평형과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소평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질소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총질소 섭취량이 배설량과 같은 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소는 유기물로서 생물체의 성장과 회복기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처럼 질소평형을 잃으면 질소 결핍 증상이 일어나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소는요, 생리적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질소는 인체에서 다양한 생리적 작용에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높은 질소는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질소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필요량은 적당한 신체 활동 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평형을 이루어 질소 평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을 말합니다. 질소 평형 상태란 질소의 섭취량과 배설량이 같은 상태로 인체의 배설량만큼 식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될 때에는 질소가 보유되기 때문에 질소의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은 양의 질소 평형이 되며 성장기나 임신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열량이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 부족 등으로 인해서 조직의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섭취량에 비해서 배설량이 많은 음의 질소 평형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 평형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5-8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건강한 정상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질소 평형은요, 섭취와 배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배설보다 섭취가 많다 그러면은 이것은 플러스의 질소 평형이라고 하며 성장기나 임신기, 질병으로부터 회복기라든지 신체 훈련이 많은 군인들, 또한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 상황, 남녀 호르몬의 분비나 투여가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섭취보다도 배설이 많은, 즉 음의 질소 평형은요,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굶거나 소화기 질병이 있다든지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고 발열이나 화상, 감염, 수술 중에 있다든지 오랜 와병, 신장 질환이나 특히 체단백질의 손실이 있다든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장기나 임신기 등 특정한 상황일 때는 질소 섭취를 늘려야 되겠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섭취와 배설이 동일한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단순한 이야기를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질소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와 체외로 배설되는 질소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질소 평형이라고 하고요. 한쪽에 먹는 양이 적어지거나 먹는 양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체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아지면 체단백질이 손실돼서 몸무게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성인 단백질 평균 필요량은요, 남녀 구분 없이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0.73g을 책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인구 집단의 약 97에서 98%의 2배인 25%를 더한 하루 체중 킬로그램당 0.91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0.91을 여러분의 체중에 곱하면은 성인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인 단백질의 권장량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질소 균형 연구를 기초하여 체중 킬로그램당 0.73을 단백질 평균 필요량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의 변이 계수 12.5의 2배를 더한 값으로 체중 킬로그램당 0.91로 산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제정위원회는 체중 킬로그램당 0.91을 한국인 성인 단백질 권장량으로 산정하였고요. 성인의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남자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49세가 65g, 그러면은 한국인 1일 단백질 섭취 기준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남자 19세에서 29세를 보면은요, 평균 필요량이 50g이고 권장 섭취량이 65g입니다. 여성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의 성인은 평균 필요량이 45g이고 권장 섭취량은 12만은 55g입니다. 이처럼 성인의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남자가 65g, 50에서 64세의 어른들은 60g이고 여자의 경우도 55g에서 50g 정도입니다. 이것은 계량기를 통해서 꼭 재지 않더라도 달걀 한 개가 50에서 60g 정도로 하니까 달걀 한 개 분량의 소고기를 하루에 몇 끼마다 나누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은요, 임신부나 수유기 같은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의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더해서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임신 기간의 10개월을 3개월씩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누었을 때 특히 임신 기간이 4개월째부터는 단백질을 플러스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유도 마찬가지로 3분기의 임신부와 동일하게 20%에서 25%를 드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서 매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5에서 74세 노인일수록 점점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단백질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결핍증인데요. 단백질 결핍증은 단백질의 질과 양을 불충분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유아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병이 꽈시오코와 마라스무스인데요. 북한에서 방영된 영상들을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죠. 이미 선진국에 접어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단백질의 결핍증의 환자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꽈시오코인데요. 이 꽈시오코는 심한 단백질 결핍증을 우리는 꽈시오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꽈시오코는 결핍 초기에 성장이 감소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피부의 변화, 빈혈, 식욕 부진, 저항력 약화 등이 나타나고 더 진전되면 부종이나 간 비대증이 생깁니다. 부종은 얼굴이 붓는 것이죠. 꽈시오코는 우유나 양질의 고단백질을 제공하는 적절한 식사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결핍증으로 생기는 병은 마라스무스인데요. 이것은 단백질과 열량이 동시에 결핍된 증상으로 꽈시오코에 비해 심하게 마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부나 간 기능은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꽈시오코에 비해서 심하게 마른 증상이 나타나지만요, 피부나 간 기능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얼굴이 붓는 부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꽈시오코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꽈시오코는 부종이 있고요, 마라스무는 부종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고단백질과 고열량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단백질 결핍증은 주로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해서 식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간의 지방 축적이 높아져서 지방간이나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꽈시오코와 마라스무스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림인데요. 먼저 꽈시오코는 우리가 흑인이나 북한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단백질이 부족하여 성장이 지연되고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얘기죠. 피부와 머리카락 색소가 검게 변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근육이 소모되고 배가 볼록하게 불러오는 복부 팽창의 현상이 이루어지며 얼굴만 붓는 부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가 볼록하게 불러 보이는 꽈시오코와는 달리 마라스무스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훤히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에너지와 단백질이 부족하여 성장이 부진하고 체지방이 소모되어 뼈들이 양상한 모습이 보이는 병입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꽈시오코와 구별되는 점은 부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단백질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반대로 단백질의 과잉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과잉 섭취 시에는 단백질을 열량원으로 이용하여 지질이나 탄수화물의 연소를 감소시킴으로써 체지방의 축적을 가져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황함유 아미노산의 대사로 산성 대사 산물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소변을 통해서 신체 밖으로 칼슘을 배설시키게 되어서 칼슘의 손실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운동도 부족한 경우에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병이요,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칼슘이 동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 9월 13일 날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서 단백질 부족과 과잉, 몸에 어떠한 이상을 일으키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병원에를 실려 갔을 적에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를 실려 갔을 적에 거기서도 약간의 통풍이라는 그 진단은 나왔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이렇게 재발이 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된 병명도 몰라 진통제 처방만 받았던 이상윤 씨.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급성으로 찾아왔던 통풍은 이제 만성 통풍성 관절염이 됐다. 요산 결절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녹아서 지금은 붉게 돼 있는 거죠. 처음엔 발가락에만 생겼던 통풍이 이제 발목, 무릎, 손목, 손가락 관절로까지 번졌다. 통풍의 주된 원인은 그의 식습관 때문이었다. 고기를 좋아할 때는 거의 매일같이 뭐 육류를 섭취를 하고, 많이 먹을 때는 삼겹살 한 근 정도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렇다면 다양한 식품 속 단백질은 몸속에서 모두 같은 기능을 할까?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통풍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고기를 많이 먹는 그 사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단백질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8번째 주제인 단백질의 급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골고루 들어있지만 곡류나 채소류에 비해 주로 콩이나 유제품, 어육류 및 난류, 계란이죠. 난류의 단백질 함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표 5-10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단백질의 주요 급원 식품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바짝 말려져 있는 멸치가 50%에 육박하고요, 메주콩이라고 불리우는 이 대두죠. 그 다음에 다랑어류를 가다랑어류라고 합니다. 새우, 그 다음에 돼지 부산물, 닭고기, 고등어, 햄, 소세지 등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살코기인 돼지고기와 오징어, 소고기, 또 달걀이나 백미, 두부, 샌드위치나 햄버거, 피자, 우유 등에도 단백질의 주요 식품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인 1회 분량당의 함량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하루 섭취량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새우가 80g으로 가장 많습니다. 새우 80g은 22.6g이 단백질이고요. 가다랑어, 오징어, 고등어, 닭고기, 돼지고기, 돼지부산물, 소고기, 백미, 두부, 달걀, 대두, 베이컨, 우유 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강의 요약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의 3번째 강의로서 질소 평형과 단백질의 필요량, 그리고 단백질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본 단백질의 급원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멸치 많이 드시고요. 메주 콩에도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된장이라든지 콩 유제품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단백질의 강의 내용을 총틀어서 요약을 해 드리겠는데요. 단백질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동식물의 조직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5대 영양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5대 영양소를 빼고 3대 영양소를 꼭 짚으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3대 영양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단백질의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요, 체조직의 성장과 유지, 효소와 호르몬을 합성하고요, 혈액 단백질을 생성하고 항체와 면역세포를 형성하며 포도당 신생과 에너지 공급원의 주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째로는 아미노산의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식품 단백질의 종류와 그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방금 배웠던 내용인데요. 질소 평형과 단백질 필요량, 과잉증과 결핍증, 마지막으로 단백질 급원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균형과 절제, 다양성을 배웠듯이 이번 시간에 배운 단백질의 영양소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받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것으로써 3시간의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렇다면 다양한 식품 속 단백질은 몸속에서 모두 같은 기능을 할까?